네, 4월 우리 시장은 벚꽃처럼 만개했다가 또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또 월말로 가면서 다행히 2,500선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왔던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들을 분석하고 5월에 어떤 재료, 어떤 시장 변수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 특집 시청하시면서 5월장 함께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삼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의 이창훈 전 자금운용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4월이 후딱 갔네요. 네, 그렇죠. 자, 먼저 경제 지표들부터 살펴볼까요? 그 GDP 1분기 0.3%. 일단 뭐 역성장은 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3으로 전환은 됐지만 기대보다는 좀 약했다. 소비가 0.5% 증가하면서 조금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했더라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설비 투자가 4%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미국 GD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가 기업들은 투자 안 하고 고금리의 영향이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조금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내지는 뭐 투자를 안 하고 좀 고용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GDP 성장률 발표였습니다. 네. 이창훈 단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뭐 이제 소비자, 또 기업, 정부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중에 아무래도 경제 상황을 제일 빨리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아직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안 줄어드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 뉴스 같은 걸 보면 고용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기업들이 보는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는 조금 글루미하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역성장에서 탈출했으니까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추세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준과 추세를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약간 반등하는 것 갖고서는 우리가 추세가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더 이어져야. 그다음에 그 수준 자체도 좀 의미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의미 있게 성장을 하면 추세적으로 성장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이하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횡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김 박사님 보시기에 이 바닥은 언제쯤 오는 겁니까? 네, 이번 경기는 제 의견은 좀 L자형이나 회복이 돼도 뭐 이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이키형의 오른쪽에 조금 반등은 있더라도 그 기울기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조금 활력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뭐 각국의 성장률을 최근에 보니까 서비스업 소매 판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이나 설비 투자 중심이 아니고 즉 세계 교육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4월 22일 날인가요? IMF 국제금융 IMF가 경제 전망을 한 걸 보니까 한국, 일본, 독일 성장률을 공히 낮췄습니다. 3, 4개월 전망했던 것보다 올해 성장률을. 공통점은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썩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1월 달에 나온 세계은행 지표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 저점을 찍더라도 L자형일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바닥이 언젠지는 뭐 하여튼 두고 봐야 되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하자면은 민간 소비가 살아난 건 다행인데 수출이 계속해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슬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예를 들면 미국 경제처럼요. 내수나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경제 체제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게 당장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경기 부양일 수 있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보다는 수출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인 경기 부양 이런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산업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갈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보기엔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정치 경제가 지금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주 개방적이고 뭐 네. 서로 장벽을 없애고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블락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나눠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죠. 특히 외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경제를 생각하면 우리 큰 비중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고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와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갈등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점에서 이제는 경제학이 아니라 옛날처럼 정치 경제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지금 뭐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조금 차원이 달라진 산업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정책, 또 빚을 많이 내는 정책, 국가 부채 비중을 올리는 정책 이런 것들은 부메랑이 돼서 또 우리나라의 국익에 좀 안 좋은 쪽으로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예. 좀 빚을 늘려서 단기적으로 좀 대증적인 그런 단기 정책보다는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맞물려 가지고 특히 미중 갈등 속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 상품화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리쇼어링 전략을 한다든지 또 이게 정치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가 서로 이제 분리되는 분절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외교 정책과 산업 정책, 그 통상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뭐 중국에 어떻게 시장을 뺏기지 않을 건지, 그다음에 리쇼어링 전략으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겠지만 국내 설비 투자를 어떻게 지킬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다른 차원의 산업 정책, 그리고 조금 더 글로벌한 산업 정책, 또 기업을 어쨌든 키우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정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래도 그 미국 블록화에 어느 정도 일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더 영향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1분기 GDP가 1.1%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뭐 GDP가 엊그제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GDP랑 좀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기업 설비 투자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2.5%.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견인하고 기업 설비 투자는 급감하고, 그래서 또 재고는 뭐 상당히 또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온 게 이제 속보체였기 때문에 미국 GDP는 이제 매달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조금 1.1%보다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달에 나오는 잠정치나 6월에 나오는 확정치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2월 달, 3월 달에 나온 소매 판매 지표들이 조금 좀 약간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도 아직까지는 강하지만 어쨌든 우하향하는 분위기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기를 이끄는 소매 판매가 조금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는 IMF가 조금 한 1.6% 봤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뭐 우리 저 이 단장님은 이제 뭐 네. 스트라티지스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전략을 짜는 그런 역할을 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지표는 1.1%면 사실은 당초보다는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뭐 반응하지 않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제 유동성 문제겠죠. 금리나 유동성의 문제.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니까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그럼 경제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가 하강한다, 상승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게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이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 랜딩 하면 경제가 조금 뭐 슬로우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기업의 실적인데 뭐 1분기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물가도 계속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통화 정책은 계속 금리 인상과 긴축 사이클로 갈 텐데 그러면 그 여파라고 하는 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2분기부터는 기업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나빠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좀 위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들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물가 하락세가 당초에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보다 좀 밋밋해졌고, 거기다가 은행 위기,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기는 뭐 지금 GDP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괜찮은가?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은행들의 위기 문제, 이제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의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관찰한 바에 의하면 2008년대 금융위기처럼 전체적으로 시스템 위기로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변수들은 남아 있죠. 왜냐하면 지역 은행들이 어려울 때 지금까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말하자면 재정의 투입 없이 해결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게 계속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의회 승인 이슈로 넘어가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S&P 500 뭐 주가 수익 비율이 뭐 19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반기 미국 경제에 대한 증시의 시사점은 연착륙 내지는 뭐 큰 위기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소프트한 경기 살짝 위축되는 정도. 예. 오히려 위축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인플레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피봇을 있도록. 오히려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네, 믿음이죠. 그리고 뭐 기업들의 이익 전망만 보더라도 뭐 YY 증가율이지만 하반기는 뭐 2022년 하반기 대비 전부 플러스로 반전되고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두 자릿수 플러스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19배 PR로 지금 거래를 하는 걸 이제 정당하다. 주가가 비쌀 만한 이유가 있다. 안 떨어질 이유가 있고 지금은 일단 그래도 순환적으로 슬로우한 과정이니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라서 뭐 4,100 내지 S&P 500이 4,200에 머무는 거는 너무 오히려 좀 쌀 수도 있다. 지금 뭐 주식을 조금 살 기회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論자들의 이제 태도고 실제로 지금 주가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추세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 너무 기대가 좀 높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괴멸적인 하락세를 몰고 갈 정도로 좀 말씀하셨듯이 뭐 큰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또 경기가 뭐 정말 곤두박질 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대 내지는 뭐 그 이하로 뭐 곤두박질 친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경기의 속성은 미국조차도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많이 끄는 경기 부진 기간, 경기 위축 기간이 좀 지속될 거다. 1970년 이후에 미국에서 7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7번의 경기 침체가 모두 예외 없이 금리를 인하할 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내지는 동결할 때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경기가 침체된 것은 금리가 내려갈 때 연준이 금리를 경기가 내릴 때. 침체되니까 금리 내리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누적적 금리 인상의 경기와 고용과 여러 가지 뭐 기업들에게 미치는 시차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될 수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그 정도가, 그 영향을 주는 임팩트 자체가 훨씬 더 로우 인플레이션, 낮은 인플레이션일 경우보다도 훨씬 더 좀 고약하게 경기를 눌러왔다라는 것을 좀 상기한다면,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쉽게 탈피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대세 상승장이 코앞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단장님, 그 미국 증시가 보는 미국 경기는 보면은 약간 물가는 이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는 이제 낮출 것이다. 이걸 다 기정사실화 해놓고 지금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죠. 밸류에이션 얘기했지만.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에 큰 부분은 유동성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금에 있어 봤지만.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실물 경제가 필요한 정도로 유동성이 확장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늘 정치인들은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실물 경제가 필요한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푸는 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있는 제도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금에 있어봤지만, 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돈은 자산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전술적으로는 시기를 보지만 어쨌든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 이제 이 과잉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늘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아주 나쁘지 않으면 주가라고 하는 건 잘 안 빠진다. 이런 속성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정당화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어떤 순간부터는 이게 하락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기간은 좀 더 길어요. 근데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사람들의 인식이 비슷해지면서 내 손실을 방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낙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김 박사님 얘기한 대로 다 좋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는 생각에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한 5월 중순 되면은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실적이 줄어들어도 늘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늘 낮게 형성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면 추정치보다는 좋았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5월 중순 지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진짜로 경제 펀더멘털을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강한 장이 길어야 5월 중순 아닐까. 그 다음부터는 아마 경제를 더 쳐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 박사님, 그 미국 국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 펀더멘털을 더 정확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보는 미국 경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좀 혼돈스럽죠. 근데 제일 저는 인상적인 게 좀 짧은 거, 그러니까 3개월 트레저리 빌이 5.1%를 5% 넘었어요.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협상 관련해서 3개월 이내에 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던지자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단기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고요. 근데 2년물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10년물이 모두가 보는 이제 안전자산 벤치마크인 지금 나오네요. 10년물은 지금 어쨌든 3.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짝 3.3%까지 갔지만 정말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될 거다라는 것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침체됐다면 연준이 금리를 어쨌든 뭐 현재 5%니까 괴리가 뭐 5월 3일 날 5.0%를 찍을 테니까요. 곧.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금 괴리는 있지만, 그래도 좀 10년물이 좀 더 경기 하강을 반영해서 좀 내려가는 분위기라야 되는데,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그렇게 세게 오지는 않을 텐데 라는 측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워낙 국채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괴리 때문에 조금 더 안 떨어지는 그래서 좀 금리가 왜곡돼 있는 걸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월가의 다수 의견은 이제 5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기대 섞인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은 뭐 지금 거기에 동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뭐 5월 금리 인상 전후라도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게 뭐 이제 지역은행이 하나 또 문제가 확 예, 생긴다 예. 이러면은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올리고 나서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냐? 그거는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오늘도 보면 그 미국의 그 PC 지표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난달보다 올라갔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연준에서는 지켜볼 것 같은데 지켜보는데 현재 고용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유가가 무지하게 높았고 그렇죠. 하반기부터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가서 혹시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또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기준금리 인상하고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연말까지다. 그거는 하반기 가서 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렇죠. 자, 김 박사님, 이번에 5월 FOMC에서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너무 파월 의장의 신뢰가 지금 좀 예, 낮아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파월의 입을 많이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정 짓기는 어렵겠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물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원 물가가 전혀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 특히나 이게 중간값은 거의 1년째 뭐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1분기 뭐 지금 어제 나온 그 PC 근원 PC 물가도 4.9%를 찍었잖아요.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 혹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7, 8월 중에는 혹시 뭐 좀 곧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멈춘 거는 6월 달에 멈춘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상황을 지켜보기 위함이었고 완전한 금리 인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도 이제 연준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를 지금 하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 찍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소위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지긋지긋했던 근원 물가, 그 근원 물가를 안 떨어뜨리고 있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될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식을 거다. 고용이 둔화될 거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올라갈 거다라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만 금리 인상이 5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지라도 피봇, 금리 인하 기간은 금리 인하 시점은 올 연말은 너무 빠르다. 물가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가 침체하고 있지 않은데 금리를 내릴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와 같이 시작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저희가 보는 데이터보다는 연준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는 데이터는 좀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보여질 때부터 아니면 금융시장의 위기가 시스템 불안이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연내 그냥 금리 인하한다. 그 얘기는 그 안에 뭔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 그렇죠. 근데 뭐 시장에서 너무 앞서가니까 네. 기대를 전망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게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그 이제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 뭐 발언들이 있었는데 최근 유의미하게 보신 것 있습니까?
네, 방금 뭐 나눈 말씀과 관련이 있지만 저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예. 뭐 그동안은 촉이 좋았습니다. 제일 연준에서. 예. 촉이 좋다 보니까 올해 투표권은 없습니다만은 연준 위원들의 좀 리더격, 그냥 오피니언 리더격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중간 말씀하신 게 어쨌든 뭐 5.75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중단하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때 그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상한 얘기 하네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도 아닌 것처럼. 그 연말까지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용이 식지 않는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연말까지. 무슨 얘기냐? 이제 미국 고용이 사실은 470만 명 정도가 공급 부족 상태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무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일자리가 뭐 어지간히 줄지 않고서는 뭐 다음 주에 또 졸트 구인 구직 보고서도 나오지만 기업들의 구인이 지금 거의 1,000만 명에 가깝잖아요. 네. 이 1,000만 명이 한 5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떨어져야 비로소 지금 실업자 한 명당 뭐 1.7명, 8명 정도 되는 빈 일자리가 한 1.3명 정도로 그래야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블라드 총재가 촉이 좋으신 분이 하반기에는 어쨌든 경기는 살짝 둔화되는 정도지 경기 침체는 없다. 그래서 연준의 피벗도 없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잠깐 줄이고요. 기업 실적 발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올 1분기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테마,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 각 섹터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의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1분기 영업이익 6,4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반도체 부문이 4조 5,8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즉 DX 부분이 갤럭시 S23의 판매 호조 덕분에 실적이 회복되면서 반도체 부진을 그나마 만회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업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에 사상 최대인 6조 5,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설 투자에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인 10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 등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는 늘렸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209억 원, 영업이익이 1,917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9%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뤄진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완전 인수로 인한 연결 회계 처리로 인해 연결 매출이 급증한 가운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도 기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성장했는데요. 특히 올해 상저하구의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6월 완전 가동을 시작하는 4공장의 매출 기여가 전망되면서 회사 측은 올해 연 매출 증가율을 기존 10에서 15%에서 15%에서 2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테마죠. 자동차주 현대차 보겠습니다.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7조 7,787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9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영업이익은 86.3% 각각 늘었는데요.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0.1%나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현대차는 반도체 부진의 여파로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그친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제치고 이 상장사 중 영업이익 1위 기업에 올랐는데요. 현대차는 가동률 개선으로 생산이 늘고 있고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향후 실적 역시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장기 주주 환원 방침을 발표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탄력이 가장 좋았던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최근 주가 탄력이 좋았던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1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19조 3,819억 원, 영업이익은 7,04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69.6%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주력 사업인 철강시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탓입니다. 다만 태풍으로 침수됐던 포항제철소가 복구가 되면서 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점 역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5월 증시 전망 앞서 이제 글로벌 경제 진단, 특히 미국 시장 어떤지 이걸 전망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 실적과 함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창훈 단장님, 김한진 박사님,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 실적에 특히 주목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섹터별로 봐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올 1분기 동안 주도주였잖아요. 예.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엔터, 그리고 방산주, 뭐 이런 쪽의 섹터의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함유하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일단 자동차는 뭐 좋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예. 또 그걸 반영해서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거의 예. 최고치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닝 모멘트 한 번 더 확인되는 순간까지는 조금 주가는 추가적으로 이제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좀 이제 그렇지만 빠지진 않죠. 실적이 예. 좋으니까 그럴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자가 굉장히 큰데 진짜로 이제 이 실적이 주가에 크게 의미를 주려고 하면 아마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올 때가 예.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실적이 바닥이 남아 있느냐 하는 판가름은 2분기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디램 가격들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을 좀 멈추긴 했지만 고정거래 가격은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나올 때쯤 해서 반도체 실적을 감안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두 가지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치열했던 게 2차 전지 섹터인 것 예.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미래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 개인이나 또는 유튜브의 이제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증권사에서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향후 한 5년치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과도하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차 전지 섹터가 그럼 과연 얼마나 돈을 벌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수주도 많고 매출도 많은데,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 이익들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비즈니스 밸류 체인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비자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부터 돈을 벌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소재 회사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 로직이 여전히 워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앤 소울 같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 근접하고, 물론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는 좀 낮죠. 거기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 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뭐 그 K-팝, K 콘텐츠 이런 쪽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이창훈 단장님이 찝어주신 이 주요 섹터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특히 이제 그 전에 보면 철강, 화학 하는 산업재, 산업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 산업이었는데 이 산업재 부분이 중국이 리리 오프닝 했는데도 별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이미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못 봐왔던 말하자면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도 새로운 섹터를 부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뭐 엔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컨텐츠 이런 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이나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은 새롭게 부가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체 경제나 시장으로 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주력 산업이 바뀐다는 얘기는 또 시장도 그렇게 재편된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 실적이라는 것은 경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에는 반도체 부문만 적자였고 스마트폰으로 커버를 했지만은 2분기에는 전체 실적이 적자가 날 것이다. 이거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네, 1분기에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만 8조 정도 이익이 줄었죠. 그래서 예상된 거긴 하지만 정말 반도체 D램 업황이 언제 회복될지 일단 실적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면 또 삼성전자도 이제 감산을 단행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바닥이 하반기 언저리는 되지 않을까, 가을 정도에는 디램 업황이 돌아서지 않을까, 가격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세계 수요가 그렇게 하반기에 좀 시원스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가령 뭐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ISM이죠. ISM 제조업 지수 다음 뭐 또 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만. 보면 사실은 46.2, 그러니까 43 정도를 바닥으로 하면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쨌든 수요가 미국이라는 제일 큰 시장에 좀 전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내구재 수요가 하반기에 조금 더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은 뭐 스마트폰도 적게 팔리고 신상도 적게 팔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도 좀 슬로우해지면서 전반적인 내구재가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한다면 자동차를 비롯해서 좀 이런 그 내구재성 어쨌든 교역 상품들이 하반기에 쉽게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시각을 기업들이 어쨌든 기업 실적 자체보다는 저는 좀 말씀하셨듯이 좀 수주 베이스 산업들이 그래도 이제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데 근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방산이고 또 뭐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런 수주 베이스 산업들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소부장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수주가 느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 조금 그래도 어려운 하반기 경기 상황에서 선방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에 떨어지는 걸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반도체 얘기만 할 거냐? 2차 전지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는 침체하는데 2차 전지 그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실적은 개선되죠. 그러니까 실적의 이슈나 수주의 이슈는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의 이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잘 나갔던 에코프로, 예. 또 뭐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퓨처엠죠, 포스코 케미칼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보면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PER이 몇십 배씩 되고, 그렇죠. PBR이 10배씩 넘어가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그래도 제조업이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산업도 못 추워될 텐데 현재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주가는 별로 수렴하게 돼 있다. 뭐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엄청난 고정 투자가 들어가서
대신에 저 가격의 변동성이 크니까 안 좋을 때는 뭐 몇십 조씩 적자를 내는데 좋을 때는 또 몇십 조씩 이익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2차전지 소재는 변동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제 생각에는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너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 입장이 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기관이나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주가가 좀 조정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격이 벌어지고 얼마 전처럼 과열이 일어날 때 따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조정받아서 이격이 좁혀지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고 나면 그럴 때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쫓아가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일단 기업 실적 부분에서 한번 좀 전망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한지원 캐스터가 증권가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 꼽아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지원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증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분간 주식 투자는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 증시 바닥론을 제기하면서 반등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한국경제가 국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 시장 전문가 5인에게 올 하반기 증시 전망과 유망 업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김승현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 초에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해 하반기 밴드는 2180에서 2800포인트를 제시한다며 올 4분기까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2분기에서 3분기에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을 꼽았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도 올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피 지수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올해 코스피 밴드로 2200에서 2750포인트를 제시했고요.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가 겹쳤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코스피 밴드를 2350에서 2650으로 제시했고요. 유망 업종으로는 똑같이 반도체가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그리고 전통 시클리컬 업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은택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주식전략팀장 역시 코스피가 올해 3월에서 5월에 바닥 국면을 지났는데 2분기 후반에는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올 하반기 코스피 상단은 26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는 유망 업종은 역시나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와 함께 경기 민감주를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유망 업종으로 최근에 힘을 받아가고 있는 엔터 그리고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죠. 여행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월 증시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은행과 자동차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고요.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반도체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전체 지수의 횡보세와 달리 개별 종목별 편차가 큰 종목 장세가 벌어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섹션과 같은 코스피 대형주를 추천한다고 설명했고요. 이 밖에도 NH투자증권은 한미 반도체나 테스 등 반도체 장비주와 함께 네이버라든지 셀트리온 등 신성장주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사실상 개인들이 매수세를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5월 조정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금융이나 자동차 등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싼 코스피 대형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5월장을 앞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인데요. 그 5월장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쉬어가는 게 나은지 참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 박사님은 하반기에 전저점 테스트가 온다 이전에 이렇게 전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주식 비중은 50%가 여전히 적절하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일반적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요. 극단적인 자산 배분보다는 0%에서 100%. 예.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뭐 주식을 전부 비우고 떠나는 그런 전략보다는 뭐 장이 조금 잘 모르겠다 내지는 뭔가 위험해 보인다 했을 때는 뭐 한 30-40% 주식 비중을 가져갔다가 조금 뭐 이런 투자 방식은 사실은 급등장이 나오면
조금 못 쫓아가는, 좀 뒤늦게 쫓아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사실은 또 약간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하반기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깊다든지 기업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는 뭐 주식 돈을 좀 적게 잃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한반기 저점이 나올 것으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유동성 요인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이 금리를 뭐 13개월 만에 거의 5%포인트, 500b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총통화, M2라고 그러죠. 광의의 통화는 뭐 한 22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 1조 정도 줄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본원 통화의 근원인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규모도 한 7천억 정도 줄었다가 지금 한 4천억 정도 다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라는 것은 이제 조금 그런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 요인은 오케이. 하지만 경기의 모멘텀이라든지 또 기업 실적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매우 조금 지금 낙관적인 편, 그리고 물가는 잡히고 경기는 방어되는 그러한 요술 방망이를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금 저는 하반기에 저점 테스트를 만드는 그러한 좀 논리의 불이칠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지만 또 낙관 편향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증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창훈 당장님께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기금을 운영하시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도 하던 5월장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연금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술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달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이제 어닝 시즌이 5월 중순이면 끝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큰 축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되게 섹터가 크잖아요. 시가총액 거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바닥을 쳤냐 안 쳤냐 하는 거는 한 6월 중순 이후에 가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가 나올 때 이야기가 될 테니까 5월 달은 저는 뭐 굳이 여기서 더 먹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고 보수적으로 해서 좀 지켜보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음을 위해서 기회를 보기 네, 위해서 네, 좀 네. 쉬는 것도 네. 투자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자, 이제 4월장을 마무리하고 5월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편안히 쉬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기금운용당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